안녕하세요. 잠실원동의료센터 최혜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창상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료 과정 중에서 다양한 피부 창상 케이스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말 다양한 창상 케이스가 있고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 왔던 이런 케이스는 집에 왜 칼날이 굴러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칼날이 굴러다니면서 지금 패드가 벗겨져서 내원했던 케이스고, 지금 이 슈나우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산책하다가 못에 볼 피부가 걸린 거죠. 튀어나왔던 못에. 그래서 볼이 찢어져서 내원했던 응급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케이스도 최근에 왔던 케이스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산책하다가 못에 걸렸는데 파상풍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부 조직을 외과적으로 다 절제하고 치료를 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진돗개한테 물려서 내원했던 말티즈 환자였는데 교상도 산책하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그리고 지금 아래 보이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데 주사제 때문에 정맥염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주위로 피부 염증이 진행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이는 사진들 중에서는 창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수술적으로 발생한 이런 피부 병변에 대한 이런 것들, 사진까지 다 포함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창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정말 간단한 소독솜으로 소독만 해도 잘 낫죠. 근데 창상의 깊이가 깊거나 아니면 전층이 손상됐거나 이런 경우, 감염이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하더라도 적절한 단계에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치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상처 부위가 더 커지고, 아니면 더 커지지 않는다고 해도 상처 부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이제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고, 그럴 때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상 관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치유 과정이 일어나는지, 순차적으로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창상이 치유되는 순서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각 순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떠한 처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에서는 이제 단계에 따른 처치를 바꿔줘야 되는지,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치유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상 치유 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죠. 내원했을 때 오염물질과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통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괴사 조직을 데브라이드먼트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토대를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유가 조직이 잘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상피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외과적인 봉합을 통해서든 상처 부위가 이제 다치게 되죠. 플러싱 같은 경우에는 세척액을 통해서 플러싱, 세척액을 이용해서 오염 부위, 오염 물질을 제거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척하기 전에 환자의 환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환자가 창상이 발생한 직후에 내원을 했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서 내원을 했을 때 둘 다 마찬가지로 창상 부위에 어떤 삼출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창상 부위에 조직 사이면 더 좋고요. 최대한 깊숙한 부위에 스왑을 해서, 그리고 미리 배양을, 검사를 보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면 이러한 창상 치료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나으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상처 부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거나 아니면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배양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항생제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항생제를 다시 제대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러한 치유 과정을 빨리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배양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상이 발생한 뒤에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창상 초기 염증기를 거쳐서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 증생되는 증식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굵직굵직하게 볼 수 있고요. 창상 초기 염증기는 첫 단계인데 보통 평균 3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3일 동안 이제 상처 부위가 뜨끈뜨끈하고 계속 어떤 염증 반응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고요. 이런 3일 동안은 지혈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염증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염증 물질들이 상처 부위로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이 조직 치유를 도와주고 그리고 백혈구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식기에 들어서면 유가조직을 형성하는 게 가장 메인이고요. 그리고 유가조직을 형성한 토대 위에서 상피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부를 닫는 과정, 뭐 수술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상피화 과정을 통해서든 닫고 그리고 상처 부위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만약에 적절한 일수가 지났는데도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약물을 선택하는 거나 아니면 치료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한 처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빠르게 개입을 해서 처치 방법을 바꿔줘야 되고요. 특히나 이러한 것들은 환자가 건강할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아이가 관리하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아이가 쇠약한 환자일 경우에 이런 데는 반드시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환자가 이미 관리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이런 치료가 각 단계별로 지연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감염 위험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질병 때문에도 좋은 혈액을 소모하는 양이 많을 텐데 상처 치료를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혈액이 소모되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각 단계별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적절하게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 치료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면은요. 지혈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유가 조직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상피화 과정을 통해서 상처 부위가 덮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신생 조직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잘 들어오면서 덮여줄 수 있게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처치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치유 단계를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봤었는데요. 염증기, 증식기, 그 다음에 마무리되는 시기 이렇게 나눴을 때 염증기는 초반 3일, 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염증기에는 백혈구가 선택적으로 손상되거나 죽어있는 조직들을 제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 기간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처치는 라비지, 세척액을 통해서 세척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데브라이드먼트,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이물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라비지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적절한 압력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적절한 라비지 액을 이용해서 세척을 해야 되고요. 적절한 세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박테리아, 세균수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상처 부위에 습유남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상처 치유를 돕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압력에 문제가 있거나 세척액을 내가 잘못 선택했거나 방법이 잘못됐거나 했을 때에는 오히려 조직 손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라비지를 부적절하게 했을 때는 그냥 헥시딘으로 가볍게 소독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치유를 지연시키거나 감염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데브라이드먼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처에서, 그러니까 환부에서
죽은 조직, 손상받은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저분한 것들은 제거가 되고 지저분한 것들이 제거되어야 그 깨끗해진 손상 부위로 새로운 조직들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라비지도 그렇고 데브라이트먼트도 그렇고 둘 다 치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단순히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처 부위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상관리의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순차적인 기초를 토대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상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상처 부위를 어떻게든 더 이상 추가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덮어주는 거죠. 보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상처 치유보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의 상태를, 내과적인 상태를 안정화를 시키는 거죠. 안정화시키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상처 치유를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환자가 안정화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상처 치유를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요. 주변에 그 상처 치유할 때 보면 이미 상처 부위가 쓸려 있으니까 그 부위만 이렇게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주변 털을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과정마다 계속 그 털들이 상처 부위로 들어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증가하고 우리도 굉장히 번거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 부위를 포함해서 그 주변 부위에 있는 털은 깨끗하게 클리핑을 해주셔야 우리가 낫는 과정 중에서 훨씬 용이하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할 때는 클리핑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라비지나 데브라이트먼트 이런 과정들을 무균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척하기 전에 상처 부위를 수압해서 배양 검사를 반드시 의뢰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죠. 잘 나을 거다라는 생각은 그냥 우리 생각이고요.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배양 검사를 의뢰를 해주셔야 되세요. 배양 검사에서 사실 별다른 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데브라이트먼트를 통해서 죽은 조직, 손상받은 조직, 그리고 환부에 붙어있는 이물들을 제거를 하고요. 반복적인 라비지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하게 유지하고 세균수를 감소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출액이 계속 생기는 경우에는 드레인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거는 꼭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드레싱을 통해서 삼출액이 흡수되게 하는 방법도 보통 이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상처 치유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상처가 유가 조직이 잘 형성되고 상피화가 잘 일어나고 그리고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닫히는 과정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염증기에서 우리가 라비지랑 그리고 데브라이드먼트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라비지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환자가 안정화되고 나면 라비지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세척을 할 수 있느냐, 세척액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적절하게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압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압력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많은 문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미니마이징 티슈 데미지죠.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죽은 조직이나 이물을,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압력. 그거는 제곱인치당 7에서 8파운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전혀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18게이지 니들의 20cc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관장 주사기처럼 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18게이지 니들을 쓰되 30cc나 뭐 그 이상, 50cc 이상 이런 주사기를 쓰면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세게 압력을 가할수록 이런 이물질이나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다 깨끗하게 세척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사실 클래식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18게이지 30cc 이상의 주사기를 썼을 때는 너무 많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오히려 조직 손상 그리고 정말 치유에 필요한 인자들이 계속 씻겨나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척을 위한 준비를 할 때에는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 수액이 있을 거고요. 쭉 수액 세트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웨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수액에서 3웨이를 통해서 주사기를 팩에다 직접 꽂았다 뺐다 하면서 더 번거로운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3웨이만 조절하면 또 적절하게 이 환부를 세척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팅을 해놓으면 세척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왜냐면 저희가 보통 주사기를 한 번 뽑아서 세척하지는 않잖아요. 수차례 세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팅을 해서 좀 편리하게 용이하게 세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cc 주사기에 18게이지 니들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포썸에서 가져온 건데 포썸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절한 세척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트레디셔널하게 35에서 60인데 이건 뭐 30cc, 50cc 주사기죠. 여기에 18게이지 니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훨씬 높은 압력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조직 손상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에 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포썸에도 나와 있는 거죠. 참고하셔서 이제 이런 적절한 세팅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3웨이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척을 할 때 압력은 앞서 얘기를 했고요. 세척액은 어떤 액을 선택할 거냐.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어떤 병원은 수돗물로 세척을 해요.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보호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간호사, 다른 병원에서 일했던 우리 테크니션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수돗물로 하는 거랑 실제로 우리가 보통 뭐 셀라인 같이 이런 멸균된 수액으로 세척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문헌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문헌에서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거는 오케이 괜찮지만 마지막에는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한번 씻어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찝찝하다. 그럼 그냥 수액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비지 액을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소독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독제를 첨가를 할 때 내가 정말 뭔가 이런 항미생물 효과, 항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독액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농도를 좀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헥시딘 같은 경우에는 0.05%로 희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비돈 같은 경우에는 0.1%로 희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소독액을 희석을 할 때에도 우리가 원체 일할 때 바쁘고 빨리빨리 세척하고 이제 이러고자 하는 마음에 그동안 봐왔던 그냥 색깔, 눈대중으로 색만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독제를 첨가할 때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 조직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치유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제대로 된 좋은 물질이 그 상처 부위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치유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농도가 높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농도가 낮으면 그럼 반대로
항균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안 타느니만 못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로 눈대중으로 이거를 희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산을 해서 희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굳이 소독제를 안 타셔도 항생제를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통해서 잘 사용하면 소독제를 첨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라비지 플루이드를 뭐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느냐 한번 정리를 해본 표인데요. 커머셜한 클렌저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처 표면의 이물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한 이런 클렌저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치유가 지연될 수 있어서 권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그냥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수돗물이랑 그리고 셀라인도 사실 병원에서는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소독제, 헥시딘과 포비돈이 대표적이고요. 자, 이러한 수돗물이나 셀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사실 수돗물이 더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좀 찝찝해, 걱정돼. 그리고 상처 부위에 감염 위험이 있어. 상처가 너무 깊어. 그러면 셀라인 이용하시는 게 이제 마음이 아주 좋고요. 지금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간 사용했을 때 세포 스웰링이 있을 수 있다. 세포 부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라비지 하고 드레싱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포 부종이 생겼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드레싱 했을 때 드레싱을 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헥시딘이랑 포비돈 소독제를 첨가할 수는 있는데 헥시딘 먼저 살펴볼게요. 헥시딘 같은 경우에는 소독 효과는 더 항균 효과는 더 증가할 수 있지만 유가 조직이 형성되는 거를 속도를 좀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통 라비지 할 때 저희 굉장히 세게 쏘잖아요. 그래서 세게 쏠 때 만약에 눈에 튄다 라고 하면 각막 독성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비돈 같은 경우에는 각막 독성이나 이런 위험은 좀 덜하긴 한데 이제 0.1% 희석 배수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덜하긴 한데 유기물이 있으면 그 위에서 거의 작용을 안 하죠. 그래서 유기물을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내고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들 특히나 나이 많은 아이들은 내과적으로 호르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의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용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비지 할 때 플루이드를 선택하는 거는 굳이 소독제를 타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라비지 할 때 좀 주의해야 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노출된 상처를 다 똑같이 세척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 이런 상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아이는 교상 환자예요. 산책하다가 진돗개한테 물려서 내원한 교상 환자인데 보통은 물고 흔들고 이빨을 빼죠. 그래서 구멍은 나 있는데 안쪽 공간은 이제 벌어져 있는 이런 상처. 밖에 이제 펑처, 이런 구멍만 있는 이런 상처가 세척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상처예요. 이러한 상처들은 그냥 이 구멍을 통해서 세척액을 마구마구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포컬하게만 세균이 있었던 것들이 내가 세척액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다 이렇게 퍼트리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원치 않는 효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안쪽에 우리가 세척액을 쏜 다음에 이렇게 나름 피부를 꾹꾹꾹 눌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갔던 구멍으로 뽕뽕뽕 세척액이 나오게는 한다지만 그래도 세척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그 세포나 그 지방층 사이사이에 다 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척액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남아있는 세척액은 백혈구의 작용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염증을 촉발하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염증 반응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염, 염증 반응을 촉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포컬하게 있던 박테리아 세균을 퍼뜨리는 효과를 만들어주면서 안쪽으로 박테리아 포켓이 형성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처들은 절대로 안쪽으로 세척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 구멍난 주변부만 그냥 소독을 하시던지 소독액을 통해서 엑시딘 솜 같은 거 병원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소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세척을 한다라고 하면 세척, 라비지 하기 전에
그 아래쪽으로 구멍을 터주는 거죠. 그래서 세척액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라비지액을 넣었을 때 아래쪽으로 쭉쭉쭉 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드레인을 장착을 해주시거나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세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오픈시킬 때는 소심하게 조금 트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확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에서 3cm 정도는 열어주셔야 시원하게 잘 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부적절한 라비지는 오히려 조직 손상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요.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감염 위험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비지는 압력도 중요하고 플루이드 종류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라비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싱을 하는 과정은 우리가 라비지와 데브라이드먼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드레싱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일단은 요즘에 선호하는 드레싱 방식은 상처 부위를 수분하게, 최대한 수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드레싱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를 수분하게 유지하게 되면 상처 부위에서 생성되는 플루이드를 그 안에 고이게 할 수 있고요. 유지시키게 할 수 있고 이러한 플루이드 안에 있는 좋은 유주 물질들 그리고 좋은 산소 그리고 수분, 그로스 팩터, 사이토카인 이런 물질들을 이제 거기에 고여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힐링 메커니즘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처 부위를 드레싱을 하다가 보면 양쪽 상처의 사이드에서 상피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1mm씩 들어오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며칠 정도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피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상처 부위에 상피가 증식한다는 거는 허혈성 또는 이전에 이런 더러운 상처가 이제는 치유가 될 만큼 충분히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드레싱 방법은 이제 슈가 또는 허니 드레싱이 있는데 저는 허니 드레싱을 훨씬 선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슈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쏟아지잖아요. 드레싱 과정 중에서 다 쏟아지고 원치 않는 부분에 너무 많이 묻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훨씬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슈가는 그 가루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하고 까슬까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아파요. 그래서 허니를 주로 이용하고 허니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허니 드레싱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 드레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허니 드레싱이 가져오는 효과를 보면 일단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투압 효과로 삼출물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림프의 흡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종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죠. 상처 부위를 계속 수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액체를 머금은 이런 허니가 감싸고 있으면서 수분한 환경이 유지가 됐을 때 외부에서 세균이 감염되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상처 부위에 있던 세균들도 pH 때문에도 세균들이 증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삼투압 때문에도 세균의 이런 막들이 사멸하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는 이런 허니가 또 혈관 신생을 유도를 하거나 육아 조직 형성을 유도를 하거나 그리고 상피화에 적극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케이스를 하나 볼 텐데요. 이 아이는 끌레오라는 고양이고요. 1살령의 코숏이고 길냥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꼬리가 골절되어 있는 아이를 그 보호자님이 구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로컬 병원에서 단미 수술을 했고요. 단미 수술을 하고 꼬리의 일부분이 이렇게 짧게 푸들처럼 남아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무래도 절단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 절단 부위를 끊임없이 다 물어 뜯으면서 이렇게 디글러빙,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보호자님이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지역병원에 갔다가 다시 저희 병원으로 오셨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여기서 끌어올 수 있는 피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로 운드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딱 봤을 때도 너무 아프겠다 싶은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11월 15일이었고요. 4일차 정도까지 이제 급성 염증기를 지나면서 지저분한 괴사 조직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자, 이거는 한 2주하고도 조금 더 지난 시점이에요. 보면은 여기가 상처 부위 시작이었는데 상피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조직이 충분히 건강해졌구나.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육아 조직이 깨끗하게 많이 차올랐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봉합을 수술적으로 닫아야겠다. 왜냐면 이거를 하루에 1mm씩 상피가 들어오는데 평균 기다리게 되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노출해 놓은 상태로 우리가 계속 상피화 과정을 유도하는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 봉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꼬리에서 바로 당겨올 수 있는 조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양측 허벅지 쪽에서 플랩을 통해서 피부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당겨왔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6일 차에 지금 보면은 이 끝부분이 허혈성으로 염증이 진행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유가 잘 안 되겠구나 하는 사인이 이제 6일 차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리 말단 피부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이 끝부분을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요렇게 예쁘게 좀 요 마무리된 부분들 여기를 좀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2차 수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수술을 하고 10일차 정도에 또 요 정도로 상피가 들어오는 조직이 또 깨끗해졌구나. 이제 준비가 됐구나. 잘 낫고 있구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번의 봉합을 통해서 상처 부위를 줄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2차 수술 후 2주 좀 지난 시점에 거의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피부가 아까 끌레오에서도 봤듯이 상피화를 유도하면서 노출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요 정도 노출되어 있고 요 정도 노출되어 있을 때 이거를 따로 허니 드레싱이나 어떤 드레싱을 통해서 덮어주지는 않죠. 왜냐면 육아 조직을 형성하는 게 내가 목적이 아니라 상피가 잘 들어오게 하려는 거니까 감염만 컨트롤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요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국소 소독제, 국소 항균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런 소독제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연고로는 네오마이신 성분이나 바시트라신 혹은 우리 보통 실마진이라고 불리는 그런 실버 설파 다이아진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제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프레이 제제로는 그냥 단순 소독약이 많이 있고 겐타마이신도 스프레이 제제로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 항균제는 소독 효과도 유발하지만 이제 그 조직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게 습윤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소제제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또 기대하는 효과는 전신적으로 어떤 투약을 통해서 전신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딱 국소 부위만 작용하는 그런 장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소 제제로 이용할 수 있는 창상 부위에 도포할 수 있는 스프레이 타입의 이 뮤코딘 프리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실 이 동일한 뮤코딘이라는 이름의 구강 제제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분은 동일하고요. 보통 이 뮤코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뿌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제제를 뿌리게 되면 약간 걸쭉한 액체가 이 환부에 쭉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고농도로 그 액체가 고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 제제 같은 경우는 분사 방식이 정말 보통 우리 분무기 뿌리듯이 쫙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환부에 이제 넓게 덮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구강 제제 같은 경우에는 분사 범위가 좁고 뿌렸을 때 약간 이렇게 걸쭉하게 쭉 흐르는 느낌이 있어서 보통 이 점착성을 띠기까지 이 제제 뿌리면 약간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덮일 때 코팅되는 느낌으로 점착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구강 제제 같은 경우에는 걸쭉하게 쭉 환부에 이렇게 많은 양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점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불편했다라고 한다면 이 제제를 선택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성분도 동일하고 그리고 환부에도 이제 사용하기도 뭐 이런 뿌리는 타입은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기는 한데 이 뮤코딘이라는 스프레이 제제 안에 들어있는 폴리비닐 피롤리돈이라는 이 성분이 소독 효과를 위한 이런 제제의 점착성, 그러니까 환부에 이렇게 부착되는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컨트롤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또 이 제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제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두 번째 포타슘 솔베이트라는 이 성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곰팡이나 몰드나 이스트 뭐 이런 것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음식에 이러한 곰팡이나 이런 이스트 이런 것들을 증식하지 못하도록 보존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보존제로 음식물 안에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는 먹어도 사실은 큰 독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한테도 환부에 적용했을 때 보통 강아지든 고양이든 리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핥는 것 때문에 걱정된다. 보호자님들이 이거 핥아도 돼요? 먹어도 돼요? 뭐 처방하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연고나 소독약.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안내하기가 좀 용이한 제재인 거죠. 그만큼 안전한 제재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그 3M사에서 나오는 뿌리는 약간 코팅 제제 같은 거를 요도르 조성술을 한 고양이 그 뒤쪽 요도르 조성술 한 곳에 계속 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면서도 코팅되는 효과는 있지만 소독 효과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재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장점 혹은 적용 범위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보호자한테 뭐 소독약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연고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좀 이러한 제재는 사용하기 그냥 편하게 뿌리시면 되니까 건네드리기도 사용법 안내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요. 이제 가벼운 상처에 뿌려서 이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상 치료를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했던 두 번째 아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다른 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을 한 환자인데요. N이라는 아이고 믹스견이고 11개월령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여러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그 공간에 홍역이 퍼졌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홍역 치료를 했는데 홍역 치료 후에
이제 다시 검사했을 때 완치가 됐다라는 판정을 받고 귀가를 했는데 피부가 다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괴사된 상태로 집에 다시 귀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호자가 저희 병원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치료 과정 중에서 정맥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홍역을 겪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더 좀 심하게 보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고요. 보면은 이렇게 전지에도 이렇게 괴사된 피부 조직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허벅지 외측, 내측 다 이런 괴사된 피부 병변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환부를 일단 클리핑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좀 만들어줬고요. 아까 이제 제가 운드 매니지먼트 할 때 그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클리핑과 이제 뭐 깨끗하게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한 거죠. 그리고 데브라이드먼트를 실시해서 죽은 조직은 어차피 떼어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조직이 자라고 새로운 깨끗한 상피가 들어오고 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벗겨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브라이드먼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오염된 이런 이물들도 같이 제거를 해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원 1주차 동안은 계속 라비지 데브라이드먼트 반복하면서 허니 드레싱을 계속 해서 보호를 해주고 또 교체하는 과정 중에서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줬고요. 데브라이드먼트랑 라비지를 했다. 이제 이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깨끗해진 조직의 상피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차 정도 됐을 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환부가 허벅지 같은 경우는 외측, 둘 다 외측이네요. 어쨌든 외측 피부 거의 다쳤고, 그리고 전지는 좀 남아있기는 했는데 이것도 사실 상피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주변 피부를 가져와서 덮거나 그럴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는 국소 제제를 이용해서 계속 소독을 하면서 상피화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환자는 이 아이도 사실 최근에 내원했던 환자인데요. 이 아이도 길냥이에요. 길냥이고 6개월 정도 된 코숏, 6개월 정도로 추정을 하는 코숏이고요. 화상 후에 이제 구조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구조가 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내원 당시에 굉장히 참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나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고요. 일단 앞다리 쪽 피부, 패드 할 거 없이 다 벗겨지고 괴사되고 염증 생기고 이런 상태였고 지금 여기 보면 썬포셉으로 들었을 때 꼬리 위쪽 피부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쪽 위쪽 피부, 꼬리 위쪽 도살 쪽에 있는 피부들은 다 괴사가 된 거죠. 그래서 들리는 상태였고 요거는 이제 진정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체크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발마다 다 이렇게 불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이 나고 아이 아래쪽에서 불이 나고 이제 아이도 좀 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허벅지에 가장 넓게 지금 이 부위가 치유되는데 계속 오래 걸렸죠. 가장 이제 넓고 깊은 손상이 있었던 부위였는데요. 허벅지 피부가 이렇게 괴사되어 있는 모습, 이런 상태를 처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11월 15일 정도였고요. 이제 진정한 상태로 우리가 이 아이를 케어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과정 중에 보면 이 아이의 그 허벅지 외측에 가장 넓은 부위로 괴사되어 있던 이 피부 병변 아래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농이, 삼출물, 퍼스죠. 뚝뚝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깊이 수압을 해서 배양 검사를 의뢰를 해서 추후에 아이 항생제를 저희가 쓰다가 교체를 했었고요. 결과를 보고 교체를 했었고 지금 이 괴사 조직은 어차피 다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진정한 상태로 지금 긁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허벅지 근육들이 안쪽에 대퇴근들이 다 노출되는 이런 상태였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 번에 괴사 조직이 다 제거되진 않았기 때문에 드레싱을 하고 라비지를 하고 데브라이먼트를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조직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그 창상 치료할 때 좋아하는 방법은 드레싱하고 레이저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아이가 진짜 효자예요. 드레싱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번거롭지 않아서 좋고요. 우리가 드레싱만으로는 새로운 혈관을, 신생혈관을 만드는 게 사실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신생혈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유도를 하면서, 그리고 레이저 치료가 통증을 관리하는, 통증을 격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효과를 이 아이가, 이 효자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2주차가 됐을 때예요. 아까 사진에 비해서 정말 훨씬 좋아졌죠. 건강한 육아 조직이 이 패드에 많이 자랐고요. 주변 피부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육아 조직이 잘 형성이 되다 못해 너무 많이 형성이 돼서 이 상피를 타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원래 이제 이런 부분들은 피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육아 조직이 너무 과하게 형성이 되면서 상피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드레싱을 바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건강한 육아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과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육아 조직만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드레싱을 하게 되면 상피가 제대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도 허니 드레싱을 멈추고 그냥 보호만 하면서 국소 항균제 이용하면서 상피화를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패드에 상피화를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꼬리도 많이 좋아졌죠. 꼬리도 지금 가운데 병변부 주변으로 상피가 많이 들어왔어요. 위쪽 아래쪽 이렇게 상피가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육아 조직이 형성될 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드레싱 방법을 잘 바꿔주셔야 상처 치유 과정을 빠르게 적절하게 잘 완성시키고 마무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처 치유 단계를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처치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좀 개념이 있어야 이러한 과정 중에서 좀 빠르고 좀 좋은 방향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허벅지 부분 손상이 제일 컸었죠. 그래서 이 허벅지 부분은 사실 다 상피화를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2주 좀 더 지난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깨끗해지고 지금 그래뉼레이션 베드가 잘 형성이 된 상태에서 1차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 피부에서 플랩을 만들어서 끌어와서 이렇게 봉합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닫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런 수술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게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드레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드레싱을 하려면 정말 기약이 없어요. 계속 드레싱만 하고 있어야 돼서 중간중간에 주변 조직이 건강해지고 여기도 그래뉼레이션 베딩이 잘 되어 있으면 수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부위를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 보호자를 매니지할 때에도 보호자한테 얘기를 할 때에도 이렇게 큰 창상 부위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온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출 시기가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감염 위험이 커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2차 수술을 하는데요. 지금 1차 수술한 시점에서 자, 요렇게까지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도 뭐 자세히 보시면 육아 조직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 상피를 타고 올라가려고 해서 이제 요쯤에서 또 2차 수술을 통해서 주변에서 피부를 끌어와서 닫았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요만큼 못 닫았어요. 여기가 텐션이 너무 이걸 닫으려고 하다 보면 텐션이 너무 가해지고 특히나 앞다리도 그렇고 뒷다리도 그렇고 이렇게 원통형의 가느다란 부위를 피부로 봉합할 때는 너무 무리해서 텐션을 주게 되면 당연히 텐션 때문에 수술 부위가 유지도 안 되지만 아이들을 혈액이 잘 안 통하게
이렇게 꽉 옥죄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토니켓을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효과는 이제 허혈성 괴사, 허혈성 염증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텐션 프리한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생존력이 좋은 상처에서는 이렇게 봉합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술 부위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창상 치유의 과정이나 창상 치유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각 단계별로 우리가 방법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새 아이의 치료 과정도 살펴봤고요. 창상 치유의 순차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각 단계마다 이제 수의사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다음 단계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상 관리의 기초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염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창상 치유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절한 세척할 때는 압력, 플루이드 종류 이제 이런 것들, 적절한 세척과 그리고 드레싱, 습윤하게 유지하는 거, 이제 이러한 방법이 중요하고요. 습윤 드레싱의 효과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습윤 드레싱을 통해서 좋은 물질들이 상처 부위에 머무르면서 그 본연의 메커니즘, 치유 메커니즘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드레싱으로 완전히 보호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처 부위를 노출해야 되는 시기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국소 항균제를 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창상치유 과정과 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미흡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